안녕하세요. 삼성동 할머니의 책방 엽서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올봄 대학 3학년이 되는 큰손녀가 선물한 책입니다. 예언자와 보낸 마지막 하루. 손홍규 장편 소설 펴낸 곳 문학사상. 큰손녀의 글이 있네요. 사랑하는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큰손녀 다경올림. 이 책은 1895년 4월 24일 전봉준, 1956년 7월 19일 박헌영,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각각 그해 날짜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들을 소설로 쓰여진 책입니다. 간절함이 기중했기에 나는 이런 생각에 의지했다. 작가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게 역사라면 우리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를 기억하는 건 소설이라고, 소설은 기억이다 라고 하면서 전봉준이 처형당한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전봉준의 경우는 음력을 양력으로 바꾼 것인데 연구자들 사이에서 널리 용인되는 견해를 따랐다. 1895년 4월 24일 그 해에 일어났던 일들을 읽어보겠습니다. 1895년 4월 24일 정봉준은 일본 공사의 소나기에서 의금부에 설치된 재판소로 넘겨졌다. 그를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의금부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전봉준은 의금부 마당에 버려져 있었다. 법무대신이 왕을 아련한다 해도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이 정도에 불과할 거였다. 전하, 대역죄인 전봉준을 의금부로 압송했나이다. 그래, 알았다.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는 옛사람답게 하늘의 별이 비참하게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임을 믿었다. 30만 명에 이르는 무고한 사람들이 관군과 향병과 일본군에게 학살당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살아 숨쉬는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치욕이었다. 전봉준은 일본 대사관에서 처음으로 채경을 보았다. 채경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추했다. 검고 쭈글쭈글한 얼굴과 왜소하고 상처받은 육신에서 하늘과 닮은 점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평범하다 못해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다. 밀려오는 후회로 뼛속까지 저렸다. 왕을 죽여야 했다. 왕은 왕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조선을 뜻하고 조선의 백성을 뜻했다. 정신을 차린 그는 스스로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장 한 명이 그의 귓가에 대고 나지기 말했다. 장군, 저는 남도에서 차역되어 올라온 농민입니다. 장군을 얻고 가겠노라고 자청한 자입니다. 우리가 모실 수 있게 해주세요. 비록 그가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잠든 동안마저 그러기는 어려웠다. 제수들은 밤마다 그가 흘리는 신음을 들었다. 그의 나지막한 신음은 육신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신음. 어쨌든 그는 대장기를 휘날리며 적지를 향해 돌격하는 장군으로도 수만의 농민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하던 역적의 수계로도 보이지 않았다. 차라리 눈에 물꼬를 내다 발을 헛디뎌 발목을 접질리거나 자신의 곡괭이에 발을 찍힌 농사꾼이라고 하는 게
더 그럴듯해 보였다. 어떤 점에선 그건 사실이기도 했다. 그의 몸속에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농사꾼의 피가 흘렀다. 농사꾼의 피는 붉은색이 아니었다. 도랑을 흐르는 물과 문온을 채운 물처럼 흙빛을 띄었고 알맞게 탁한 그 물속에서는 온갖 생명이 헤엄치며 살았다. 바람은 그의 몸을 통과해 불었고 물은 그의 몸에 난 길을 따라 흘렀다. 농사꾼이란 결국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본래 흙으로 빚어져서임을 아는 자였다. 일본 영사관의 채경에 비친 자신을 보며 깊은 슬픔에 빠졌던 날 이후로 그에게도 꿈이 찾아왔다. 꿈에서 본 장면이 잠에서 깨어난 뒤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그에게는 꿈이 있었다. 보국 안민, 광제창생, 척양척외. 그의 꿈은 그만의 것도 아니었고 혼자서 꿀 수 있는 꿈도 아니었다. 그건 서로의 꿈속에서 서로가 나타나는 것과 비슷했다. 그가 꿈에서 자주 보았던 건 고부였다. 유독 고부가 자주 보이는 이유는 그곳에서 연루한 아버지가 관아에 끌려가 죽임을 당해서일 거였다. 배들이라 불리는 너른 들판에 난 길을 따라 두어 개의 마을을 지나면 말목 장터였다. 장터 입구의 공터에는 그리 크지 않은 감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정월 초에 거기에서 최초의 봉기가 있었다. 입김이 휙휙 날리던 차갑고 쓸쓸한 겨울이었다. 헐벗은 감나무 아래 수천 명이 모여들었다. 그중 횃불을 든 500여 명의 농민과 함께 고부 관아로 달려갔다. 돌아보면 두숭산의 북쪽 아래를 따라 고부 관아로 향하던 새벽에 그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리라는 걸 확실까지는 아니라 해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 그가 가장 사로잡히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농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무고한 농민들이 의병에 동조했거나 의병의 식솔이라는 이유로 죽었다. 이를 두고 노륙한다고 일렀다. 노륙이라 짐승에게 원한이 있어도 그러지 못할진대 하물며 사람을 두고 한 사람에게 원한이 있다 하여 그의 식솔까지 전부 노륙하는 게 어찌 사람의 법일 수 있을까? 사람은 누구 하나 다를 것 없이 극악하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라며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나 그가 각오한 건 자신의 운명이었지 마침내 5만 아니 50만에 이른 그들 모두가 똑같은 운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다. 건설재판소의 신문을 맡은 건 참이 장박이었다. 장박은 의뢰해왔던 것처럼 우선 농민군 우두머리를 의금으로 불러들인 뒤 다짜고짜 주리를 들었다. 재수가 딴소리를 못하도록 욱박질러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결하는 거였다. 대신은 재판과 관련된 서류를 모두 들고 왕을 아련하겠지만 왕은 그 서류 가운데 한 장도 읽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공식적인 실록에 기록된 왕의 말 가운데 그렇게 하라를 가장 흔히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30대의 사형수가 회원에게 물었다.
꿈에서 보았던 그이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녹두 장군과 같은 사람임을 어떻게 아느냐고.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화가 나니까요. 화가 난다고? 예, 화가 납니다. 숱한 사람들의 목숨이 허무하게 쓰러졌으니까요. 꿈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보는 것도 아니었다. 꿈을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정체를 드러내는 거였다. 눈이거나 마음이거나 상관없이 간절히 바라는 사람에게만 기적처럼 주어지는 거였다. 장의군이 실패했으니 대세는 기울었지. 척양척야가 실패했으니 서양과 외국이 태산처럼 밀려오겠지. 누가 저항을 이어가겠지만 장의군의 봉기가 최대이자 최후의 봉기였으니 대세를 막을 수도 거스를 수도 없게 되었지. 그게 조선의 앞날이라는 걸.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제수들은 말을 잃었다. 그가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어쩐지 현실 같지 않았다. 오늘 판결이 내려졌네. 이제 내게는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네. 길어야 며칠, 아니 어쩌면 내일 당장 처형을 당할 수도 있겠지. 이젠 정말 묻고 싶네. 나를 보면 무엇이 보이나? 나장들이 밧줄을 당기자 전봉준의 몸이 가볍게 둥실 떠올랐다. 41살 상처 입은 사내의 몸뚱이는 너무나 가벼워서 툭 치면 저 하늘로 올라가 버릴 것만 같았다. 사형은 백성을 교화하는데 실패했음을 자인하는 것이기에 참으로 덕성스러운 군주라면 기뻐하거나 통쾌하게 여겨서는 안 되었다. 하늘에 몇 개의 별이 새로이 걸렸다.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정포장수 울고 간다. 할머니 어린 시절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은 슬픈 어조로 녹두장군 노래를 읊조렸죠. 자장가처럼.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 마음입니다.